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전 남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복수를 하고도 분이 덜 풀려 여기서 이 한 좀 풀어보고자 사연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어요. 악연이란 언제나 인연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요. 처음에 남편과 만났을 때는 정말로 인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다들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제일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언제나 저와 함께할 것 같은 착각.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어요. 착하고 순수하며 제 마음을 잘 읽어주는 건 사실 결혼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섣부른 결혼을 선택한 제가 결국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애견 미용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귀엽고 깜찍하고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좋아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제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저희 친정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게 보증금은 빌려줄 정도로 여유는 있으셨고 그렇게 미용을 배운 후부터는 제 가게를 꾸려나가며 일을 했어요. 남편은 당시에 나이가 든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의 미용을 제게 맡기면서 저와 손님 직원의 관계로 알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미용을 맡기던 남편이 예약 문자가 아닌 강아지의 죽음 소식을 알려온 날부터 저희는 더 이상 손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뭔가 꺼림칙하고 서먹하고 거리감 있는 느낌. 아무리 봐도 화목한 집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사실 도리어 그 서먹함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서먹할 정도면 결혼 후에도 시댁과 딱히 가깝게 지내거나 엄청 신경 써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 난 그 정도 선만 유지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 그때 했어요. 멍청하게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음에도 말이죠. 어쨌든 함께 인사를 갔는데도 부모님은 떨떠름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부모는 시골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진 거라고는 시골집 한 채뿐인 분들이셨어요. 밭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정말 후다닥 인사만 하고 올라와야 했을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희와 대화조차도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더군요. 더 웃긴 건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결혼식에 온 남편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결혼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집 둘째 아들은 야무지니까 괜찮을 거야. 사람만 보고 결혼하면 나쁘지도 않지. 덕담이라고 전해줬다고 하기엔 너무도 꺼림칙한 말에 제가 모르는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첫째 아들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이 한창이었으니 자세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아주버님이든 누구든 어차피 시댁과 남편이 저렇게 소원한데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아니란 생각만 했죠. 그런데 그 시숙은 말 그대로 인간 쓰레기였어요. 그것도 활용 불가능하고 처치곤란인 쓰레기. 나름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가고 마지막으로 예식장 식대 계산하는 시간이 됐죠. 저는 부모님과 계산을 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부산스럽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돈 가방이 왜 없어져? 축의금 잘 챙긴 거 맞아? 사촌동생이 어깨에 꼭 메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열린 상태로 안에 내용물이 다 사라졌어요. CCTV 돌려보니까 형이... 아이고, 그것이 또 어디서 소식을 기어 듣고 나왔구나.
그 역병 같은 놈이 또 나왔어. 이를 어쩌냐? 그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식대 낼 돈도 없어. 남편과 시부의 대화에 저는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슬쩍 다가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자기야. 저기, 미안한데 우리 식대 좀 대신 내줄 수 없을까? 아버지가 본가에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신데 나중에 시댁 갔다 와서 돌려줄게. 친척 중에 한 명이 다 가져간 것 같아. 미안하다며 이마를 연신 매만지던 남편의 모습에서 민망함과 곤란함이 묻어나왔기에 저는 일단 이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어요. 게다가 시부가 식대를 돌려준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남은 축의금을 남편의 식대로 썼어요. 친정아버지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단순히 축의금의 절반을 당장 빌려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딸이 시집 가는데 벌써부터 사돈댁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니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시 끝나고 몇 시간의 여유를 두긴 했지만 당일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네. 뭐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저는 순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짜증과 곤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댁에 도둑 들었대? 그게 아버지가 집에 모아두신 쌈짓돈을 다 털렸나 봐.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드려야 할 돈을 아무래도 좀 늦게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축의금을 도둑 맞은 것도 그렇고 본가까지 털린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혹시 그 당신 형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편 폰으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남편이 그 문자를 읽더니 완전 빡친 얼굴로 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이 던진 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남편이 보게 된 문자를 저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야, 축의금 쏠쏠하더라. 역시 돈 장사는 결혼식이 최고지. 앞으로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네. 참,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잘 쓰겠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발신인에는 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형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다 가져간 거야? 이 형이라는 사람은 누군데? 설마 당신 진짜 형인 건 아니지? 진짜 형이야.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결혼식에서 이런 짓 해도 돼? 너무하잖아.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쓸어갔네. 당신, 근데 나한테 왜 형 있다는 이야기 숨겼어? 만나서 좋은 사람이면 이야기했겠지만 옛날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집에 돈만 생기면 어떻게 냄새 맡고 와서 다 끌어가는 사람이거든. 어릴 때 살던 집도 몇 번이나 털렸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적금도 다 깨서 가져가고 논이며 밭이며 팔아먹은 것도 엄청나거든. 집에 경조사 있으면 와서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결혼 때도 형님한테 알리지 못하도록 힘썼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고 형 때문에 나랑 부모님 사이도 서먹해졌고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는 나한테 불똥 튈까봐 본가에도 자주 못 오게 하실 정도였거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형에 대한 인상은 제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숨기면 어떡해. 게다가 이 문자는 또 뭐야? 이제 막 결혼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몇 번 더 하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동생 축의금 몰래 가져가서 가족들 곤란하게 만든 것도 그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너무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걸 숨기면 어떡해.
그만해. 나도 알고 있어. 더 이상 이 이야기 그만하자. 그만할 분위기가 아니잖아. 이 상태로 신혼여행에는 어떻게 가? 아버지한테도 좀 이따가 돈 붙여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저도 퍽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받은 돈은 패백 때 친척들에게 받은 돈과 친구들이 제 계좌로 따로 넣어준 축의금 말고는 없었거든요. 제가 일하며 모아놓았던 돈은 결혼식 자금과 우리가 살 신혼집의 전세금을 절반을 부담하는 바람에 정말로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근데 당신도 당신이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래. 집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 뺏긴 꼴이잖아. 그만하라고 했지. 그게 우리 부모님까지 나올 일이야? 형이 잘못하긴 했지만 부모님도 형도 내 가족이야. 내 앞에서 가족 욕하지 마. 그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 건지 몰라서 이래? 욕? 내가 지금 욕을 언제 했어? 그럼 넌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가족 구성원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한 게 진짜 결혼하는 게 맞는 거냐고. 며느리가 되는데 그 집에 형이 있는 걸 결혼식이 돼서야 알아? 그건 상식적인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감싸는 그 형이 우리 집에 피해를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우리 집에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 당신이 감싸야 할 사람이 축의금 다 가져간 형인 거야? 아님 돈 없을 때 도와준 우리 가족이랑 나야. 기분이 더러우면 어떡할까? 사과라도 해줘. 근데 그 사과 원하면 우리 집 돈부터 갚아.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사과 먼저 하고 집안에 있는 도둑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급한 불 꺼준 나한테 이제는 뭐? 기분이 더럽다고? 도와준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왜 화를 내?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소리 지르지 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너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잖아.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해? 내 기분 더러워진 건 생각 안 하고 너 기분 더러운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해준다고 좋아서 도움 주고 있다고 착각하나 본데 나도 내 기분 더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여태까지 너한테 티 안 내고 버틴 거라고. 그 와중에 너는 네 생각만 하고 네 가족 생각만 하지? 나도 내 가족 생각했으면 지금 당장 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 여기 남았을 거야. 신혼여행은 무슨 신혼여행? 이 기분으로 여행을 뭐하러 가? 그것도 나 열받게 만든 인간이랑. 결국 열받아서 남편에게 한 소리 퍼부은 저는 온몸으로 기분 나쁜 티를 뿜어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왜 나한테 기분이 더럽다고 말해요? 이 상황에서 진짜 기분이 더러워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는 아버지께 가야 할 축의금의 절반까지 날아갔고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 상태가 되었으며 아주버님이라는 작자에게 결혼을 몇 번이나 더 하라는 문자까지 보고 완전 열이 받은 상태인데 게다가 남편 수중에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더 문제였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양가 부모님 선물을 사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양가 부모님 선물도 제 돈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단순히 돈이 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 행복한 신혼여행의 기분을 완전히 잡치게 돼서 짜증도 났는데 돈까지 내가 다 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더 열이 받은 거였죠. 노발대발하는 제 모습에 남편이 순간 흠칫하더군요. 결혼할 때까지는 저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제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화를 안 낸 이유는 단순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니 저와 다른 면을 발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걸 고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도 저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대했고요. 그런데 이번은 그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일이었잖아요. 피해는 저와 저희 집이 다 당했는데 자기 가족만 감싸고 도는 남편 놈을 보니 제가 결혼을 잘못했나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 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주춤거리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래, 당신은 충분히 화낼 수 있지. 나도 형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서 그랬어.
당신한테 화내야 할 일이 아닌데. 화 다 내고 사과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기분 나쁜 건 너는 할 말 다 해서 속이 시원해졌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데. 나는 속으로 더 열받고 있는데 수천 마디 말을 당신 사과 하나 때문에 못하게 된다는 점이야. 여기서 화를 내면 또 나만 나쁜 여자 되는 거니까.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할 일을 좀 만들지 마. 생각해보면 단순하잖아. 아니면 좋게 말하고 끝날 일들이었고. 당신 가족이 저렇다는 건 이미 저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형이랑도 절대 연락 안 하고 살 거야. 당신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게. 장인어른께 빌린 돈들도 최대한 내가 빨리 갚을게. 그러니까 화 풀어. 당연한 말을 내가 화를 내고서야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지만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이 떠오르니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어요. 저의 신혼여행은 그렇게 완전 엉망진창인 기분으로 끝내게 됐죠. 그 기간 내내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더 길게 화를 내는 게 신경 쓰였는지 뭐가 그 사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길게 화내봐야 일어난 일은 일어났고 제 기분은 더 나아질 리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주버님이랑 제대로 정리해. 절대로 그 사람이 당신이랑 우리 집에 피해주지 않도록 당신이 확실하게 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랑 우리 집에 문제 생기도록 만들면 그때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혼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일 없는 거 알고는 있어? 결국 저의 으름장에 남편은 그 뒤로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렇게 그 일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앙금은 다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도 더 이상 시댁이나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4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아버지에게 빌린 돈 1,500만 원도 남편 월급으로 2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4년째 결혼기념일에 남편은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저희가 애가 없다 보니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면 아이가 생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스테이크를 굽고 스파게티와 디저트를 손수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부엌에서 쏜살같이 뛰어나가 남편을 맞이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부모님 두 분과 뒤에선 남편이 들고 온 커다란 캐리어였어요.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당연한 순서였죠. 아버님, 어머님, 여기는 갑자기 무슨 일로... 제 말에 시부모님은 민망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어째서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여보, 미안한데 당분간만 부모님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왜? 무슨 일인데? 집에 물난리라도 났어? 한창 장마철이라 여기저기 물에 잠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시부모님 집도 물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흔들더군요. 아, 형이 아버지 집 계약서랑 인감도장 들고 가서 집을 팔아버렸어. 뭐? 갑자기 아주버님 이야기가 또 왜 튀어나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사실 의아하긴 했죠. 그 아주버님 성격이라면 시부모 집 따위 애저녁에 팔아먹을 것 같았거든요. 워낙 들은 게 많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돈 나올 구석만 있으면 뭐든 다 뺏어가는 사람이 여태껏 그 집을 가만히 놔뒀다는 게 좀 수상하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팔았던 모양이더라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러 왔다고 하면서 내려와서는 내내 그거 찾고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집에 큰일이 일어났으니 남편도 여기까지 시부모님을 데려왔겠죠. 그게 싫다는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저도 당장 제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집부터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없이 시부모님부터 먼저 데리고 와서 대뜸 들이밀면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봐요. 여보, 내가 항상 말했잖아. 미리 말을 좀 하라고. 이런 일 생겨서 모시고 올 것 같으면 나한테도 미리 상의라도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당신이 거절할까봐 여기까지 부랴부랴 모신 것도 있어. 그치만 이 장마철에 어디서 지내게 해. 부모님 모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미리, 최소한 아버님이 당신한테 이런 일로 연락을 했으면 그때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뭘 준비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다짜고짜 모시고 오면 이 늦은 시간에 부랴부랴 두 분 모실 방 정리해, 청소해, 식사도 2인분 뿐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미안해. 방도 내가 다 정리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두 분 밥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게만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제게 사정사정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두 분이 본인들이 원해서 또는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눈 가득 제 눈치 보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들을 내칠 만큼 제 마음이 모질지도 못했죠. 그렇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두 분은 할 일을 찾지 못해 계속 불안해하셨고 계속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 하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제가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을 시골에 있는 집에 월세 보증금으로 넣어 시부모님 두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전세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증금을 넣으면서 이름은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그 아주버님이 언제 또 이 재산을 노릴지 모르니 제 이름으로 해야만 했죠.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동의한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속으로는 내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시숙의 존재 때문에요. 도대체 뭐하는 작자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나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한 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갈취당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각오를 다지고 아주버님의 뒤를 캐기로 했어요. 흥신소라는 게 보통은 불륜을 잡는 곳인데 저는 가족의 뒤를 캐려니 약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이대로라면 우리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겠다 싶어서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흥신소 직원이 남편은 전화나 주소 같은 건 모르냐고 묻길래 남편도 연락을 끊어서 모른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흥신소 직원이 제게 아주버님 조사한 서류를 주더라고요. 진짜로 남편이 모르는 거 맞나요? 저희가 뒤를 캐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시숙이랑 연락 끊은 지 오래돼서 모른다고 하던데. 그 시숙이라는 분이 남편 뒷조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사람이 뭔가 거래를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알기는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완전 다르다고 한 건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있거든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너무 놀라 뒷목을 잡을 뻔했어요. 게다가 너무 화가 나서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들고 있던 서류까지 구겨지고 찢어졌죠. 뒷조사에는 아주버님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웬 여자와 만나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불륜이라니. 제가 너무 놀라 부들부들거리고 있자 그 직원분이 저한테 말해주더군요. 저희가 서로 만나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남편분이 돈을 건네더군요.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일단 녹음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뢰 대상만 쫓으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남편분도 같이 쫓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아주버님을 조사하려다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제 기분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들려주는 대화 내용을 듣고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 이제 돈 없다니까? 그 일은 저번에 준 2천만 원으로 끝난 거잖아. 형이 비밀 지키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인감이랑 집 계약서 어디 있는지 알려줬잖아. 야, 그럼 네 마누라가 알아도 좋아? 너 네 마누라한테 돈 많이 빌렸다며? 네가 밖에서 그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알면 마누라가 참 좋아하겠다. 그치? 돈 주기 싫으면 말어. 내가 직접 네 마누라한테 가서 네가 어떤 여자랑 어디서 뭘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대화를 들으니 단번에 알겠더군요. 시숙은 남편이 바람 피운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남편을 꼬드겨 인감도장을 찾아 집까지 팔 수 있게 됐고요. 이 모든 게 남편 놈의 불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일목요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모든 걸 자기 형 책임으로 몰아가다니. 애초에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형이 그걸 빌미로 시부집을 팔 일도 없었을 테고 제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일도 없었을 테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마주치면 바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남편에게 먼저 자라고 문자한 뒤에 12시가 다 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와 본인 인증을 했는데 토지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와 사는 집 하나만 공동 명의로 뜰 줄 알았는데 논밭도 있었고 아파트도 한 채 더 있더군요. 그 땅들이 시골에 있던 시부모님 살던 지역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시숙 몰래 넘겨주신 재산 같았어요. 그걸 보는데도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있는데도 저한테 모든 걸 다 떠맡기고 돈을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불륜만 해도 여기를 다 엎어버려도 모자랄 정도인데 재산까지 숨기고 제 돈과 친정 돈을 펑펑 쓰도록 만들었다니 저는 정말로 이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혼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왜냐고요? 불륜은 증거 싸움이고 어찌됐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얻은 거면 저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용 글들에서 얻은 정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불행해지는 건 싫어요. 나쁜 연놈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게다가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들은 모조리 불법 증거가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제 손으로 띄어야 했죠. 다행히 여름 휴가철이라 여름 휴가 명목으로 가게 문을 일주일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 남편 뒤를 캤답니다.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올라오더군요.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나오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애정 표현하는 사진까지 모조리 제가 직접 쫓아다니며 살심을 숨기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자는 동안 남편 지문으로 폰 열어서 그 여자랑 나눈 증거 대화들 모두 사진 찍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저 혼자가 아닌 시부모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상간녀와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시부모님을 불렀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만들었습니다. 몇 호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저는 그 방문 앞에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바짝 대고 있어서 그런지 녹음이 그래도 됐더군요. 두 분 부모님이 왜 이런 곳으로 불렀냐며 눈살을 찌푸리는데 저는 잠시만 계셔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곧 나올 거라고요. 부모님은 전혀 의심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남편 같지도 않은 놈 불륜 증거 잡고 있지. 내가 이 방 앞에서 장장 2시간을 기다렸다,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날 놔두고 바람을 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남편에게 소리 지르자 남편 뒤를 따르던 여자가 놀라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더군요. 저는 그 방 안에 소리쳤어요. 나올 때까지 나도 안 가. 지금 당장 모면하려고 해도 어차피 나올 구멍은 여기뿐이거든.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때 남편이 제 손을 확 잡더군요. 그만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더러우니까 손 떼. 너한테 할 말이 없을 리가 있겠냐? 더러운 놈. 어디서 나한테 이래라 말아야. 하긴 상간녀보다 네가 더 더러운 놈이지. 우리 부모님은 왜 모셔왔어? 너 부모님들한테 할 이야기 없어? 난 네가 할 이야기 많을 것 같아서 모시고 왔는데 집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저는 시치미 떼는 남편과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에게 흥신소에서 받아온 녹음본을 들려줬어요. 그걸 듣는 동안 남편놈 얼굴은 새파래지고 시부모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네가 그걸 네 형한테 알려준겨? 아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네가 그런 짓을 해? 이놈아, 너 그러면 내가 준 논밭이랑 아파트는 어쨌냐? 너 설마 그것까지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있어요. 제 명의는 아니지만. 네 명의가 아니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망설이자 시모가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설마 며느리 앞으로 했니? 맹세코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도 공동명의고 두 분 보증금도 겨우 모은 제 전 재산이거든요. 그럼 설마 너 저 여자 앞으로 다 돌려놨어? 그 말에 남편놈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돌리자 시부모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 미쳤어? 부부 사이도 아닌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지금 전 재산을 맡긴 거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열이 폭발했고요. 이 미친놈이 돈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나한테 빨대를 꽂았어? 네가 사람 새끼야? 지금 당장 우리 아빠한테서 가져간 돈 내놔. 아버지, 나 이 여자랑 이혼하고 명의 변경한 여자랑 결혼하면 그 재산 다시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여자랑 이혼만 하면. 시부모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돌아오더군요. 그렇지만 제게는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저 정신 나간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누가 너랑 이혼 안 하겠대? 아랫돌이 아무한테나 휘두르고 다니는 너 같은 걸레하고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게 나야. 이혼을 이야기해도 내가 이야기해야지. 더러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하자고 난리야? 그래, 해. 이혼. 근데 네가 가져간 돈은 다 내놓고 꺼져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빌려간 돈, 내가 내준 보증금, 위자료까지 싹 다 내놔. 돈 없어. 당신한테 주고 싶어도 이미 내 재산 다 넘어갔다고. 가져가고 싶으면 당신 맘대로 해. 난 없어. 실실 웃으며 돈 없다는 남편놈 보니 뒷목 잡고 넘어갈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놈에게 소리쳤죠.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해. 당신한테 소송 걸 테니까 아주 잘해봐. 저는 남편을 째려보며 이곳에 오기 전 상담차 들렀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네,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자기 재산을 상간녀 앞으로 다 돌렸다네요. 지금 있는 재산은 저랑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 그거 처분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뭐 한 거야, 당신? 신혼집 공동 명의, 명의자 바꿀까봐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했어. 이거라도 있어야 너한테 뜯긴 내 돈이랑 위자료라도 건지겠지. 짐 다 싸서 내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 그리고 난 절대로 너희 둘 용서 안 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저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을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상간녀야, 너 직업 좋더라?
내가 곧 그 직업 잘리도록 만들어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소리는 쳤는데 진짜 딱 죽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열받아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세상 불행은 왜 저에게만 오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상간녀 직업은 공무원이었거든요. 뒷조사 해주시던 분들이 여기 오기 직전에 알려줘서 상간녀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고요. 공무원은 품위 유지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불륜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이야기했어요. 그걸 이용해서 완전히 발 디디고 설 곳 없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본인도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에 성공했어요. 공동명의였던 집도 온전히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남편에게서 받을 재산이 그것뿐이라 위자료와 시부 보증금으로 받아야 할 돈들을 그걸로 가져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얻어준 시댁 보증금은 빼버리려 했더니 계약 기간이 안 돼서 세입자를 새로 구해줘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돈은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는 남편놈 행동에 열이 뻗치셔서는 욕을 어찌나 하시는지 그거 달래느라 힘들었어요. 너 이대로 있을 거야? 그 망할 놈 좋은 일만 시키고 말이지. 결혼식 식대 내달라고 왔을 때부터 나는 꺼림칙했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감히 내 딸한테 이딴 짓을 저질러? 아빠, 걱정 마세요. 저도 절대로 이렇게는 못 끝내죠. 근데 쓰레기를 내 손으로 버리면 내 손이 더러워지잖아요. 이럴 때는 쓰레기로 쓰레기 처리하도록 만드는 법이 제일 좋아요. 제가 좋은 쓰레기를 하나 알거든요.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 남편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당신 동생 와이프예요.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면 번지수 잘못 짚었어요. 나 돈 없거든. 그리고 동생이랑 남남이면 나랑도 남남인데 뭔 일로 전화를 했어요? 별일 아닌 거면 끊습니다. 급하시네요. 좋은 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당신 남동생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걔는 벌써 내가 다 털어서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개털이던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문자로 땅 아파트 한 채 주소 어딘지 보내드릴게요. 그거 당신 동생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거든요. 당신 부모님이 당신한테서 지키려고 동생 명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한테 들킬까봐 시댁에도 자주 못 오게 하고. 알고 계셨어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이야, 요거 간땡이가 부었네. 아, 근데 그거 명의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당신 동생이 만나던 여자 이름으로요. 뭐? 그쪽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기 힘든데? 괜찮아요. 두 사람 곧 재혼할 것 같은데 형님이 제주껏 재능 발휘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굳이 손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아, 부부가 되면 가져오기 쉽지. 가서 한 판 휩쓸어주면 냅다 던져주거든.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요? 뭐긴요. 저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들도 괴로워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녀석도 무서운 사람 건드렸네. 대신 부탁 하나 있어요. 재산 다 뺏고 나면 전화해서 그 사람들 어땠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쓰레기 형님이 쓰레기 동생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 웃겼어요. 전 남편 놈은 자기들의 보금자리까지 찾아온 형에게 놀라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 와중에 형이 재산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며 안 내놓으면 여기저기 불륜 소식 다 알려버리겠다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모두 알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했는데도 안 내놓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어쨌다는 줄 아세요? 상간녀 부모한테 가서
무슨 자식을 그따위로 키웠냐고 불륜이나 해서 남의 가정 깨고 남의 재산 다 가져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상간녀 부모 쓰러져서 몸져 누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뛰쳐온 상간녀가 결국에는 전 남편에게 받았던 재산 싹 다 돌려줬다고 했답니다. 하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년이 유부남이랑 붙어먹으며 불륜이나 저질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제 복수를 대신해주니 분노와 화로 가득했던 가슴속을 시원하게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쯤 지났을까요?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 남편과 만나기 싫어서 제 명의가 된 집도 팔려고 내놨고 애견 미용실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놈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뜬금없이 상간녀가 연락 오니 좀 의아했죠. 안 만나고 싶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만나주기로 하고 나갔어요. 약속을 하고 만난 곳에는 상간녀와 전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왜 날 불렀나 싶었지만 제가 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건 두 사람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그 앞에 앉아서 물었죠. 왜 보자고 하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해요? 상간녀 표정이 그 전과는 다르게 아주 시달려서 눈밑이 시커멓게 기미가 꽉 꼈더군요. 마치 상간녀의 앞날처럼 말이죠. 저는 싱긋 웃으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물었죠. 뭘요? 아주버님요. 아, 그분요? 그분이 왜요? 저희 주소랑 이 사람 재산 있는 거 알려준 게 당신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다 말해줬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 찾아가라고 한 것도 당신이 한 짓이에요? 어이가 없네. 이젠 뭐든 다 내 탓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책임이라도 씌우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려줄까? 너희 집 주소 그리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 저 새끼가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다 알려줬어, 그 형님한테. 그런데 난 알려준 것뿐이야. 세부적인 일은 그분이 혼자서 다 하셨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미안한데 쓰레기 치우는데 내 손을 쓰는 건 너무 더럽잖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됐는데. 그래서 사고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보 하나 준 것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 녹음한 거 있는데 들어볼래? 진짜로 당신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 안 했어도 언젠가는 당신들 찾아갔을걸? 거기 짜져있는 아저씨가 대답해봐요. 맞죠? 당신 형님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잖아. 결혼식 전까지 한 번도 그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형님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시댁 축의금 홀라당 훔쳐서 도망가서 결국에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돈 내도록 만들었죠. 돈 될 만한 땅도 그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나한테 돈 다 내도록 만들었잖아. 그게 이 인간 수법이라고. 그 형님이라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똑같은 쓰레기. 제 말에 상간녀가 분노를 삼키려는 건지 이를 꽉 깨물더군요. 이제 알겠어? 네가 가져간 게 저런 인간이야. 잘 됐지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런 가족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속이고 결혼하자고 한 거라고. 아줌마, 다 됐으니까 이 남자 데리고 가요. 다시 가져가라고요. 저 새끼 때문에 나는 3년간 악착같이 공부해서 들어간 번듯한 직장에서도 해임됐고 결국에는 소문까지 다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 우리 부모님은 아예 내 얼굴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놈은 자기도 회사 잘려서 놀고 있지를 않나. 위자료 대신 내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그 형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가질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남자 간수를 못하니까 지나가는 나 같은 여자가 봉변을 당하는 거잖아. 아니, 눈 맞은 건 둘인데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이 썩을 인간한테 더 유감이 있긴 한데 너한테도 유감은 차고도 넘쳐. 어디서 유부남 노리고 만난 년이 감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리고 한 번 가져갔으면 반품 불가거든? 그럼 어떡하라고. 내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나는 직장도 돈도 명예도 이젠 부모님도 잃었다고. 나한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네가 책임져. 이 정신 나간 놈아.
왜 그딴 형 하나 간수를 못해서 내 인생을 망쳐놔. 결국 상간녀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돌아갔고 그는 억울함 가득한 눈으로 상간녀에게 말하더군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너도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딴 소리 하냐고. 언제는 내가 뭐라도 다 좋다며. 사랑이 밥 먹여줘? 직장 잃고 나한테 빌붙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인생 돌려놔 이 나쁜 놈아. 전 남편 멱살을 붙잡고 소리치는 상간녀에게 제가 웃으면서 말해줬어요. 네 인생 망친 건 너야. 불륜 아니었으면 그 아주버님이라는 작자하고 다시 만나지도 않았을 테지. 그래도 나한테는 상간녀야. 네가 은인이다. 결국 상간녀는 열받아서 나가버렸고 전 남편 놈은 저와 상간녀 사이에서 말도 없이 우물쭈물거리다가 뒤늦게 상간녀 뒤를 쫓아갔더군요. 그 뒤에 전화 오는 거 다 연락 무시했더니 그 다음에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안 읽고 지우려다가 2달 뒤에 생각나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쓸모없는 것들만 써져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정말 하등 쓸모없는 후회로 가득한 말? 괜히 읽어서 제 기분만 잡쳤어요. 결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빈털터리에 집도 없이 결국 시골 시댁으로 내려가 보증금 2천짜리 시댁에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들 재산 다 말아먹은 시부모가 그런 아들을 집에 곱게 들였겠어요? 등짝을 때리고 책임지라고 고함을 지르고서야 겨우 용서를 받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집을 어떻게든 아주버님 손에서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바탕 웃었네요. 이래서 쓰레기는 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나쁜 짓 하고 시골까지 쫓겨나갔으니 반성은 좀 했을까 모르겠네요. 인생 통틀어 최악의 쓰레기를 천벌받게 만든 제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연의 주인공은 남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런 저를 잘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거든요. 가끔씩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이 이런 좋은 사람을 키웠나 하는 의아한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저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시모거든요. 시댁은 아들이 셋이나 되는 아들 부잣집이에요. 남편은 그 중에 막내였고 위로 2 아주버님들은 여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첫 며느리인 저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에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느라가, 너는 참 특별한 며느리다. 우리 막내가 너처럼 야무지고 착한 사람을 데려와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가족이라는 건 만들어가는 거다. 네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되려는 노력만 있다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나는 내 식구를 각별히 여길 수밖에 없어. 내 부모님들은 모두 타계하셨고 그 많던 형과 여동생도 뭐가 그리 급한지 벌써 다들 죽고 없지. 그러니까 너는 오래오래 우리 아들 곁에 있어다오. 가족을 모두 일찍 잃으신 참 딱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매우 소중히 생각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은 남편과 참 닮아 있었죠. 네, 아버님, 저도 건강하게 그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있을게요. 아버님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시모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시모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가장 최악이었던 건 신혼여행 후 돌아왔을 때 시모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딴 주머니 찰 생각 말고 내조나 잘해라. 그 말은 강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 재산을 탐내는 여자처럼 보였죠.
하지만 남편은 버는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 나이쯤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모여있기 마련인데 남편에게는 돈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낭비가 심하다거나 주식 같은 걸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저희 집도 공동 명의로 반반씩 해왔고 혼수는 제가 다 넣었을 정도로 남편의 수중에는 그리 큰 돈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런 말을 하니 황당할 법도 하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내조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무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즐겁고 좋았어요. 저는 친정의 가족이 남동생 한 명뿐이라 가정을 이룬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제게 나쁘게 굴더라도 남편만 보자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 2년 만에 저희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첫 아이는 첫 손주이기도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의 기대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커져만 갔죠. 불면 날아갈까, 떼어놓으면 깨질까. 정말 두 사람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나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 하고. 그런데 시모는 달랐습니다. 명백히 제게 이상한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임신 중에 맞이했던 제사에서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날은 임신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사였어요. 그 전에 2번 정도 제사를 지내본 적 있었는데 혼자서 하기엔 양이 많았지만 시모와 둘이서 일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시모와 둘이서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웬걸? 시모가 저에게만 모두 시키는 거예요. 요리도 기존에는 밑준비를 해주셨지만 이번에는 밑준비조차 안 되어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저를 감독하기만 하고 저 혼자 모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도움이라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시댁집 구조가 부엌이 거실에서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얼굴도 한번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20주에 산부인과에서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했는데 2.7cm로 아슬아슬하게 위험하다는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았거든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저는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어요. 시모는 결국 설거지까지 모두 저한테 맡겼어요. 웃긴 건 남편이 부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시모가 막아서며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돌려보낸 거였어요. 하소연할 곳까지 막아버리니 입이 턱 막히더군요.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다 하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설거지 끝냈으니까 잠시 방에서 쉬어도 될까요?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봐 공손하게 말했는데 돌아온 건 냉랭한 말뿐이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쉬어? 넌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보다 먼저 쉴 생각을 해? 너 임신했다고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 오늘 혼자 일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 계속 너 혼자 일할 거야. 네, 그래도 오늘 일은 다 끝났으니까 쉬어도 되는 건 맞죠?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혼자 하라는 그 이야기에도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몸이 힘드니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일이 어디가 다 끝났니? 오늘 네가 해야 할 일 하나 더 있어. 냉장고 정리 좀 해야 하는데 해놓거라. 나이가 들어 힘이 없으니 일을 못하겠구나. 네가 더 어리고 쌩쌩하니 네가 해. 깨끗하게 못하면 깨끗해질 때까지 시킬 테니까 한 번 할 때 열심히 해.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시모가 돌아서는데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시모가 어질러 놓은 냉장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배가 사르르 아파오더군요.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배를 부여잡은 채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좀. 무슨 일이야? 나 배가 너무 아파. 너무 무리했나 봐. 병원에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져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너 꾀병이지? 내가 일 좀 시켰다고 이러는 건 아니지. 어서 일어나지 못해? 시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그것만 걱정됐어요. 많이 안 좋아? 병원 가자. 내가 부축할게. 걸을 수 있겠어? 결국 시댁은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차에 실어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10분 거리였고 집과 산부인과 거리도 15분 정도라 금방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유산 기운이 있으니 당분간은 누워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원해서 상태를 봐야 하고 퇴원해도 괜찮을 때까지는 좀 있어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저와 아이가 걱정이 됐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제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일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아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쉴 생각을 해야지. 나도 쉬고 싶었어. 그런데 쉴 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머니는? 어머니도 같이 일하셨잖아. 어머니한테 말했으면 쉬게 해주셨을 텐데. 어머님은 오늘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나한테 다 시키기만 하셨다고. 내가 쉬고 싶다는 말 안 한 줄 알아? 제사 준비도 요리도 설거지도 다 혼자 해서 설거지 끝나고 쉬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이 네가 뭘 쉴 게 있냐고 쉬지 말라고 하시잖아. 할 일이 아직 남았다면서 시댁 냉장고 청소까지 시키던데. 제 말에 남편 눈이 커지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왜? 일단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둘게. 미안해, 신경 못 써서. 난 당신이 힘들면 나와서 쉴 거라고 생각했지. 계속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러고 보니 어머니도 이상하긴 했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대체 왜 그러신 거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임신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저번 제사까지는 같이 제사 준비하고 설거지도 했는데 오늘은 아예 나한테 다 맡겨서 엄청 당황했다고. 제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토닥거려줬어요. 어쨌든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힘든 줄도 모르고. 밖에서 아버지랑 이야기한다고 당신을 못 챙겼어. 다음부터는 내가 당신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이야기해둘게. 다음부터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같은 집에 있어도 전화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막아줄게. 남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배시시 웃으며 답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시모의 나쁜 악담과 행동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여보. 고맙긴.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당신 이렇게 될 때까지 몰라줘서. 힘들면 연차 쓰고 당분간 좀 쉬어. 우리 귀여운 딸랑구도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남편은 저 대신 시모에게 이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만 믿고 뱃속의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3일간 입원하며 몸을 안정시킨 저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의 휴가를 쓰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마음 편히 누워있는데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일하시는 동안 바쁘실 텐데도 제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에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버님. 그래, 몸은 좀 어떠냐? 뱃속에 우리 손녀도 별탈 없지? 네, 잘 크고 있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대화를 두런두런 나누는데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 남편은 아닌데 싶어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현관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고야 말았죠. 바로 시모가 제 눈앞에 서 있더군요. 야, 너 싸가지 없는 년이 네 남편한테 뭐라고 짓거렸어? 어머님, 여긴 어떻게? 시모가 허락도 없이 도어락을 열고 들어와 제게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아래로 내리고 시모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전화기를 고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들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모른 채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내가 제사 준비에 설거지에 냉장고 청소까지 시켰다고 네가 일렀지?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일 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런 일도 못할 거면 결혼은 왜 했어? 혼자 살면 되지. 임신했다고 아주 유별나게 구는데 너 그거 꾀병인 거 내가 다 안다. 너 때문에 나만 이게 무슨 꼴이냐고.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진정은 무슨? 네가 일하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걸로 내가 왜 한 소리 들어야 해? 시집살이 네가 덜 당해봐서 모르지? 오늘부터 너희 집 살면서 시집살이가 뭔지 가르쳐 줄까?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남편만 믿고 어디서 어른한테 수작질이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어머님, 꾀병이 아니라 병원에서 이미 진단이 난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조산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서서 어머님한테 추궁받고 있는 이 상황도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요. 오호라, 이번에도 네 서방한테 내 잘못이라고 일러 바치려고? 오늘 내가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가만히 놔둬서 될 일이 아니었어. 애저녁에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 했는데. 시모가 제게 다가오려는데 시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흠칫하던 시모가 전화기를 보더니 저를 한 번 더 보더군요.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하다뇨? 지금 임신한 며느리한테 못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그 집에 가서 그딴 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이제 막 애가 잘못될 뻔한 며느리한테 찾아가서 뭐?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아들 집에 와 있는 거. 치치미를 뚝 떼던 시모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군요. 시아버지가 여기 있나 싶은 마음에 놀라서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왜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당신 행실이야. 어른이 돼서는 어린 며느리를 그렇게 쥐잡도록 잡고 시집살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집살이를 시켜? 하나뿐인 며느리야. 귀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 제삿날에도 설마 당신이 일부러 새하기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 아유, 아니에요. 제가 무슨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요. 나는 그저 지 남편 시켜서 저한테 한 소리 한 게 화가 나서. 뭐? 그 착한 놈이 당신한테 말할 정도면 당신이 잘못을 했겠지. 내가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애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어. 귀한 우리 손녀딸이 뱃속에서 놀라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당장 집에 들어와서 조용히 있어. 알아들어? 알았어요, 알았어. 집에 가 있을게요. 전화 끊지 말고 나와. 나와서 집에 들어가서 둘째 바꿔. 전화 끊기면 당신이 다시 며느리한테 가서 드자비질 하는 걸로 간주할 테니까 전화 안 끊기도록 조심해. 결국 시모는 시부의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휴 하고 내쉬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난 방법이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시부가 전화를 해주시는 바람에 시모를 물러나게 할 수 있었죠.
30분 뒤에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가. 괜찮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혹시 여태까지 이런 일 당한 적 많았어? 저를 싫어하신다고 느끼긴 했지만 이 정도로 화나신 건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긴.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곧장 나한테 연락하거라. 옆편 내가 이상해졌어. 여태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인데 이상하네. 시아버지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도 사건은 일단락됐고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 시아버지에게 한 소리 크게 들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37주 차에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딸 귀한 집 딸이라 시아버지와 남편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죠. 잘했다. 예쁜 손녀 보니 기분이 좋구나. 집에 애가 있으면 분위기가 또 다르지. 자, 이거 받거라. 선물이다. 시아버지가 주신 것은 금팔찌였습니다. 첫 손주 출산이라고 시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잘 보관할게요. 아이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려울 게다. 그래도 힘내라. 애기 크는 모습 보면 힘든 게 싹 사라지거든. 아이고, 얼굴이 어찌 이리 예쁜지. 요 녀석 시집 갈 때까지 살아있으면 이 하랩이 눈에 눈물 나겠구만. 온몸으로 딸아이를 좋아하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그 일 이후로 저와는 완전히 서먹해진 시모는 차가운 바람이 싱싱 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딸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 하나 못 낳았는데 무슨 금팔찌를 줘요? 그런 건 아들 낳고 줘도 되는데. 넌 좋겠구나. 딸 낳고도 좋아해주는 시아버지 둬서. 날카로운 말에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좋은 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았거든요. 때로는 들이받는 것보다 피하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지만 출산 8개월 차가 됐을 때 걸려온 남동생의 전화 때문에 복직을 고민하게 됐어요. 바로 동생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은 더 있어야 할 수 있다던 결혼식이 갑자기 6개월 뒤로 잡혀버린 거였어요. 남동생 말로는 여자 쪽 집에서 날 받으러 갔는데 날짜가 그렇게 앞당겨져 나온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동생의 결혼식과 제 복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남동생은 대학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의 유산을 남동생과 둘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고 신혼집을 찾아야 했는데 돈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동생이 저를 도와줬어요. 부모님도 없이 시집 가는데 돈이라도 두둑이 가져가야지. 가족이라고는 나뿐인데 내가 누나를 안 챙겨주면 어떡해? 내 몫으로 받은 유산 딱 절반을 누나한테 줄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살면서 돈 더 벌면 되고 힘들 때는 누나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치? 안 받겠다는 걸 동생이 억지로 쥐어준 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울면서 그랬죠. 고마워. 너 결혼할 때는 꼭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네가 준 것만큼 꼭 나중에 돌려줄게. 집 살 때 그렇게 다짐을 했었어요. 남동생 덕에 괜찮은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금액에 맞게 전세로 들어가려고 생각도 했는데 당시에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뉴스가 많아서 고민하다가 집을 사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의 행동을 알게 된 남편도 너무 고마워했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계속하고 있을 수 없게 됐죠.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동생에게 더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것도 남편과 상의를 다 한 상태였어요. 처남이 진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맞아.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도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복직하는 거 당연히 이해해. 당신이 애 못 챙기는 만큼 내가 더 챙기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복귀해서 일해. 남편의 말에 저는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저도 애를 이리 일찍 떼어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돕는 일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시부모님은 저희의 결정을 그리 좋아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래도 저희의 선택이라며 시아버지는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왜 1살도 안 된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냐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봐줄 것도 아니면서 어찌나 난리를 피우는지. 저도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봐줄 친정도 없고 시모는 저 모양이니 어린이집 말고는 믿을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렇게 복직 소식을 알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게 됐어요. 그날은 남편이 야근을 한다며 연락을 한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 집으로 올라오는데 아파트 저희 집 현관 앞에 시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저는 엉망이 된 집안을 떠올리며 시모를 안으로 모셨어요. 내가 오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다. 너 돈 번다고 일찍 복직한 이유가 네 남동생 때문이니? 제 남동생 결혼식 때 돈 해주려고 일찍 복직한 거야? 아, 들으셨어요? 맞아요. 저희 결혼할 때 동생한테 받은 게 있어서. 너 미쳤니? 어떻게 둘이 같이 번 돈을 네 남동생한테 갖다 바쳐? 그 돈이 네 돈이야? 남편이랑 같이 번 돈이지. 저는 당황했어요. 이분이 왜 이러나 싶었죠. 어머님, 지금 남편과는 통장 합치지도 않았어요.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따로 각자 내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던 간에 그건 저희들 마음이에요. 집안 경조사 때 쓸 돈 때문에 모으는 돈이 있긴 한데 그건 동생한테 줄 거 아니고요. 제가 번 돈을 모아서 동생한테 주는 거니까 남편 돈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이 왜 안 돼? 너희는 부부야. 돈이 모이면 서로에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함부로 친정에다 돈 주고 그러는 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저희 돈 문제에 시모가 이렇게 간섭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동생한테 돈 주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저희가 구매한 이 집, 동생이 빌려준 돈 보태서 산 거예요. 원래라면 돌려줘야 할 돈인데 저희 사정이 그러지 못하니 결혼식 축의금이라도 좀 더 챙겨주려는 것뿐이에요. 왜 저희가 그걸 어머님께 지적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라? 내가 어제 네 남편한테 전화했었다. 우리 둘째가 이래저래 신경 쓰인다고 독립하고 싶다며 돈을 달라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지 않니? 돈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돈이 없냐고 물었더니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들었던 거야. 처남 결혼식이라서 돈 줘야 된다고. 자기 형 곤란한 건 돕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니? 너는 출가 외인이 돈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내 자식 돈까지 앞에서 그 빚을 갚으려는 건데? 네가 문제야, 네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해. 너 때문에 네 아주버님 전세자금 마련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말도 안 되는 시모의 어거지에 저는 골이 띵했습니다. 설마 남편한테 아주버님 전세금을 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저번에도 사업자금 한다고 남편한테 돈 빌려갔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더군요. 야근을 한다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찍 마쳤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와 실랑이를 하는 시모를 보고 깜짝 놀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잘 왔다.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 형은 못 본 채 하고 처남한테만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니?
제 가족 놔두고 남의 가족을 챙겨? 시모의 말에 남편이 눈살을 찌푸리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라면 이미 말씀 다 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돈 못 드려요. 저 결혼 전부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형들 위해서 돈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가정도 있고 키워야 할 애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형들 때문에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하시냐고요. 여전히 어머니가 원하는 용돈 100만 원씩 드리느라 집에는 돈도 제대로 못 주는데 이 상황에서 형 전세금을 해주라니요.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드리는 용돈도 줄여서 아버지 편으로 드릴게요. 네 둘째 형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번만 도와주면 알아서 잘한다잖아. 그런데 왜 그거 하나 못 도와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미 그렇게 도와준 거 다 포함하면 1억이 넘는 금액을 드렸어요. 일 시작하면서부터 첫째, 둘째 형 뒷바라지 하느라 결혼할 때도 집도 못 해가고 와이프랑 반반으로 해야 했고 혼수도 와이프한테 다 맡겼다고요. 그리고 처남이 먼저 저희 결혼을 도와준 거니까 이번엔 저희가 돈 보태는 게 맞아요.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우세요? 당연하지. 네가 번 돈은 다 우리한테 써야 되는 돈이야. 왜 그걸 남의 집에 주는 건데? 처남도 제 가족이에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제 입만 아프니 돌아가세요. 왜 돌려보내는데? 빨리 약속해. 돈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계속 이러시면 아버지 부를 거예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입에 올리자마자 시모의 표정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화를 낸 채 떠나더군요. 남편이 한숨만 쉬며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더라고요. 미안해. 당신 피곤한데 아까 전에 어머니랑 전화 통화하다가 당신한테 찾아갔을 것 같아서 바로 퇴근하고 왔는데 정말로 찾아와서 저럴 줄이야. 짙게 피로가 묻은 남편 목소리에 더 물어보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당분간 어머님 안 봤으면 좋겠어. 보실 때마다 저런 말하면 어떡해? 그래, 그러자. 당분간 거리를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어. 결국 시모 때문에 저희는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됐어요. 아이 때문에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갔던 시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길을 끊으니 결국 시아버지는 애가 다른 모양이었어요. 예쁜 손녀딸도 함께 발길을 끊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시아버지에게는 전화 연락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안 보여주니 시아버지도 연락을 해온 거죠. 며느라가 요즘에 많이 바쁘냐? 우리 손녀딸도 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괜찮으면 오거라. 결국 시댁과 거리를 둔 지 한 달 만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시모가 저희를 보더니 소리를 치더군요. 너희가 왜 여기를 와? 당장 나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왔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너희는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 둘째 형 나 몰라라 버린 주제에. 끝나지 않는 둘째 아주버님 타령에 저도 남편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때 나온 것이 시아버지였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당신 왜 애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당신이 애들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난 얘네들 집에서 대접할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제가 설명할게요. 어머님이 한 달 전쯤에 저희 집에 오셔서 저한테 화내신 적 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 눈썹이 실룩거리더군요. 저는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나서 결국 울면서 시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제 동생이 저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줬어요.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도 반이나 떼어서 줬거든요. 그 덕분에 저희 지금 신혼집 매매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이번에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 받은 것만큼 다 돌려주지는 못해도 돈 좀 모아서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좀 많이 주고 싶어서 제가 복직도 일찍 하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왜 그 돈으로 동생 도와주냐고.
둘째 아주버님 전세자금으로 줘야 할 돈인데 왜 마음대로 쓰냐며 저한테. 그게 사실이냐? 당신이 말해봐. 당신이 진짜로 며느리한테 친정 도와주는 거 하지 말라고 말했어? 예,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결혼해서 집 나왔으면 출가 외인이에요. 게다가 변변한 친정도 없으면서 번 돈을 모두 친정해 준다잖아요. 게다가 막내도 막내지. 내가 둘째 형 전세금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더니 여기는 무슨 낯짝으로 찾은 거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낯짝으로 거길 찾아가?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제발 어른이면 채통 좀 지키라고. 당신이 뭔데 아들 내외 집에 가서 돈 쓰는 거에 화를 내고 와? 애들이 허투루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곳, 갚아야 할 곳에 쓰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고가워? 그럼 화가 나지 않나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얘네들 편만 들어요? 당신은 우리 둘째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나이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지원도 못 받고 결국은 저렇게 혼자 남은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런 형 도와달라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우기는 저놈이 우리 가족이 맞기는 하냐고요.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랬어요. 안 오니 속이나 편하던데 왜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어머니,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여태껏 둘째 형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달라고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기는 하냐고요. 저요, 그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빌려줬어요. 그래도 내 가족이고 어머니 부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꼴을 좀 보세요. 둘째 형 되지도 않는 사업에 돈 붓다가 지금은 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어머니야말로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절 편할 때 꺼내 쓰는 돈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고요. 매번 형님들 때문에 주머니 털리는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뭐?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왜 당신이 아들한테 돈을 100만 원씩 받아? 여보, 그게... 아니, 둘째가 그때 사업한다고 설쳤을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좀 빌려줬어요. 애가 잘 되면 갚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바람에 빚이 고스란히 남아서 막내한테 돈 좀 달라고 했죠. 솔직히 여태 이만큼 키워줬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당신 미쳤어? 대출을 막내한테 대신 갚게 한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설마 당신 친자식이 아니라고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가장 가까웠던 동생의 아들이라고 친자식처럼 잘 대해줘라 했더니 설마 뒤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남의 자식한테 내 자식 뒤치다꺼리 맡기는 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말해봐라 막내야. 왜 네가 번 돈을 다 줬어?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도 키워주셨잖아요. 어떻게 모른 채 해요? 키워준 은혜라고 생각하며 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한테까지 돈 문제로 막말하시는 거 보고 더 이상 안 드리겠다고 했더니 화를 엄청 내고 돌아가셨고요. 듣고 있던 저는 이야기에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니. 시모에게의 남편은 자식이 아니라 시조카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유독 시모가 저에게 못되게 굴고 남편에게 돈을 뜯어낸 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못되게 군 것도 손녀딸에게 애정이 없었던 이유도 모두 이해가 갔죠. 제가 있어서 남편 돈을 온전히 다 못 받으니까 저와의 결혼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영영 자신의 친자식들을 위한 통장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착한 남편이 여태 두 형들 뒷바라지하느라 그렇게 돈이 없었구나 생각하니 남편의 주머니 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시부의 얼굴은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곧 터질 것처럼 벌겋게 부풀었어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네 나갔어. 노망이라도 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막내를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 이거냐고.
키워줬다는 이유 하나로? 키워준 은혜 갚는다는 막내한테 돈 뜯어서 당신 자식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다 털어먹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내가 저 녀석 제대로 된 인간 노릇할 때까지 돈 한 푼 주지 말라고 한 거 잊었어? 사업에 능력이 없으면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지. 나이 50이 다 돼가는 놈이 여전히 직장도 없이 집에 빌붙어 살고 그것도 막내 돈으로 속 편하게? 당장 짐 싸. 짐 싸서 둘째 녀석이랑 당신 둘 다 나가. 둘째 너는 제대로 된 직장 얻기 전까지는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온다. 얼른 나가. 시아버지의 말에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둘째 아주버님이 황급히 나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잘못 없어요. 다 엄마 혼자 한 행동인데 왜 저한테까지 불똥이 튀어요? 내 말 못 들었냐? 네 놈이 일찌감치 자리 잡고 직장 얻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이번엔 분명히 괜찮은 아이템이라 성공할 줄 알아서. 아이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똑같은 이야기를 벌써 20년째 듣고 있다. 네가 털어먹은 돈이 얼만지 알기나 해? 봐주는 것도 이제 끝이야. 그럼 집은요? 전세금이라도 주셔야 나가죠. 전세금? 네 앞에서 감히 전세금 소리가 나와? 첫 달 월세, 그것만 지원해 줄 테니 다음 달부터는 네가 일해서 월세 갚아. 100만 원 딱 줄 테니까 당장 나가. 배달이든 공사판을 뛰든 뭐든 해서라도 돈 벌어. 여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해요? 여태 돌봐줬으면 많이 봐줬어. 계속 끼고 돌고 당신이 막내한테 돈 뜯어다 둘째한테 바치니까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 어디 감히 집안을 돈 나오는 봉으로 생각해? 그리고 당신도 같이 나가. 나가서 이혼 서류 받을 준비나 해.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시모의 낯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여보, 이혼이라니. 안 돼요. 이혼만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돼? 이번 일로 당신이 우리 집안을 내 가장 소중한 동생과 시조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어. 동생 내외 죽고 그 아이 데려왔을 때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지? 이제 내 가족 중에 단 하나 남은 조카라고.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지만 자식 남기고 죽은 유일한 내 핏줄이라고. 게다가 눈이 있으면 봐. 막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살뜰하게 잘했는데 친자식보다 더 친자식처럼 섬기고 받들었는데 그런 아이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 네가 인간이야? 귀신도 너보다는 착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용서 못해. 그리고 둘째 싸고 돌며 집안 돈 다 떨궈먹은 것도 이해 못하고. 여보. 시모는 시아버지의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예, 막내야. 네가 어떻게 해봐. 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너 때문에 나랑 네 형 집에서 쫓겨나도 되는 거냐? 또 막내한테 그만하라고 했지? 막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랑 둘째 잘못이라고. 애먼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만 명심해. 결국 시모와 둘째 아주버님은 강제로 집을 나가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용달차를 불러 시모와 아주버님의 짐을 싹 다 실어버렸거든요. 어딜 가든 제대로 된 직장 가지면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 막내한테 연락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결국 시모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둘째 아주버님과 시댁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 남편이 주는 돈도 못 받게 됐고 단칸방에서 두 분이 살게 됐다고 해요. 게다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혼 서류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며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 집안 사정 때문에 며느라기 네가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버님. 저희는 지금이라도 다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 두 사람한테 연락 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거라. 내가 가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렇게 시모와 둘째 아주버님이 나가고 집안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시모와 둘째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나서 자괴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자주 했고 집으로 초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여행도 다녔죠. 예쁜 손녀딸과 함께 지내면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날도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를 목에 태우고는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댁 앞까지 시아버지를 모셔다 드리려는데 그 앞에 시모가 서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싱글벙글 손녀 재롱에 즐거워하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순식간에 차가워지더군요. 여긴 왜 찾아왔어? 여보, 잘 지내고 있으니 보기 좋네요. 다른 게 아니라 둘째가 직장 취직했어요. 택배 일인데 그래도 돈 벌고 있으니 이제 자기 앞가림도 하고. 그러니 이제 저도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요. 제 평생 이룬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아들놈은 제 돈 벌기 시작하니 저한테 돈 한 푼도 안 주고 나가라고만 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둘째 아주버님이 자기가 번 돈을 쓰는 시모가 눈에 거슬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한 모양이더군요. 갈 곳 없는 시모가 여기로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순서였고요.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극진히 대접해주고 받들어주는 시조카는 그렇게 구박하더니 그렇게 끼고 돌며 감싸던 자기 친자식에게는 도리어 구박을 받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에요. 차라리 우리 남편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말년에 이 고생은 안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 거죠.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심하게 마음고생을 했는지 살도 다 빠지고 순식간에 늙어버린 모습에 저도 순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우리 이미 이혼했어. 잊었어?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추호도 없어.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요.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2번 다시 막내한테 그러지 않을게요. 저 지금 대출금 밀려서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여태껏 막내한테 열심히 갚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둘째한테 갚게 하면 되겠네. 둘째도 나 버렸다니까요. 왜 저를 이해를 못 해줘요? 막내도 그랬잖아요. 키워준 은혜라 생각하고 돈 갚아줬다고. 그게 자랑이야? 그래서 내가 당신 안 받아주는 거야. 동생 죽고 막내가 우리 집에 올 때 동생 유산으로 2억 받은 거 새카맣게 잊었어? 그 돈 덕분에 우리 집 망할 뻔했을 때 그걸로 겨우겨우 살아난 거 잊었냐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우리 집 복덩이니까 잘 키워달라고. 당신은 내 동생 목숨값으로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어떻게 막내한테 또 돈을 뜯어? 동생 유산 덕분에 당신이 여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그치만 그건 당연히 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애를 맡기면서 그 정도 돈도 안 주면. 그러면 그 돈 받고 애들이나 잘 돌보면 될 일이지. 다 큰 막내한테 돈은 왜 뜯었어? 게다가 며느리한테까지 가서 그 주태를 보여? 끝까지 반성 안 하고 뻔뻔했던 시모는 본전도 못 찾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댁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통장 하나를 주시더군요. 그 안에는 2억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남동생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2억을 남겼다고 해요. 그걸로 급한 불 끄느라 그만큼 돈 벌 때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은 2억 중에 1억만 받기로 했는데 나머지 1억은 키워준 은혜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웃으며 저에게 나머지 1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가족 때문에 마음고생한 너한테 이 돈을 주마. 결혼식 때 동생한테 빌린 돈도 갚고 남은 걸로는 너 원하는 데 쓰거라. 그 돈은 온전히 너희 거다. 사실은 너희 시모가 가져간 돈도 다 돌려주면 좋으련만 그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 사람도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는지.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생각지도 못한 돈을 받게 됐어요. 그 돈으로 남동생 결혼식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남편은 갑자기 생긴 돈에 놀라면서도 아이를 위해 잘 놔두겠다고 말했어요. 시모도 저희 남편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렇게 늙어서 고생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시댁은 안정을 찾았고 저와 남편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죠. 시모가 저와 맞지 않다고 사연 처음에 말씀해 드렸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과 맞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시댁에서 뚝 떨어내듯 도련해져 버렸으니 말이죠. 이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자기 팔자 열심히 꼰 시모 보며 새로이 마음을 다잡게 됐네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셔서 그 교훈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